네, 오늘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합친 지수, 비참함 지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불행 지수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합쳐서 결국 소비자들이 보고 있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을 지수화한 것인데,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소비자는 불행할 수밖에 없겠죠. 둘 다 높으면 더할 나위 없이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연준이 이중책무라고 볼 수 있는 게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입니다. 그 속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게 연준의 숙명인데, 잘 아시다시피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동시에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상반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은 과도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오래된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연준의 책무를 하나 더 추가해보자면 완만한 장기금리를 유지하는 것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년물이 3.7로 거래가 된다라는 의미가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중립금리라든지 물가 목표의 상향 조정 관련해서도 과거에 참 얘기가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사실은 실체가 없는 내러티브에 가깝다라고 일축시켰는데, 사실 중립금리 논쟁이 한참 뜨거웠던 시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중립금리 논쟁이 뜨거웠었죠. 더 이상 이제 미국은 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서 구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나타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중립금리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경제가 물가에 자극이 없는, 긴축도 아니고 완화가 아닌 그런 실질금리를 뜻하는데, 이런 중립금리를 알아야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겠죠. 최근까지 중립금리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높였는데, 이런 고금리 환경에서도 강한 성장세가 나왔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물가 하락 속도는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었기 때문에 중립금리가 높아졌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 중립금리가 연준의 최근 추정치인 2.5%보다 높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된 것이죠. 실질 중립금리는 0.5%고 여기 물가 목표가 2%잖아요. 그러니까 합치면 2.5%가 되는 그런 계산이고요. 물론 여기 최근에 점도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금리, 롱거런 금리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2.5를 유지하다가 이게 2.9까지 올라갔죠. 3% 부근까지 높아졌는데,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근거가 없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의도가 있는 그런 집계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빅컷을 한 상황에서 장기금리까지 급격하게 떨어진다면 경기 침체의 리세션 우려가 급격하게 확산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의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어찌됐든 중립금리 이야기가 한참 불거졌던 그 당시에는 금리 정책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이어퍼 롱거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생각만큼 긴축적이지 않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했던 겁니다. 금리를 높여도 미국의 성장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물가 하락 속도는 더디었고, 실업률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얘기가 중립금리 얘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 시기와 폭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과는 크게 다를 수 있다. 한마디로 전체 레벨이 높아졌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중립금리를 갖고 이야기를 풀었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립금리가 높아졌다라는 의미 자체가 미국의 경제 체력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잠재 성장률이 높아졌다라는 뜻이죠. 다만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일시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채권금리가 높아지면서 자금의 유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높은 금리에 안정적인 채권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자금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실적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연착륙 근거의 내러티브로 사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까지 이런 중립금리 논쟁이 상당히 뜨거웠던 경향이 있는데, 왜 지금 와서 그 얘기가 쏙 들어갔냐,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중립금리 관련해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다양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왜 언급이 되지 않냐면, 현재 실업률의 상승을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중립금리,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립금리 논쟁으로 미국의 강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던 분들이라면 현재 실업률의 상승을 문제 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미국 경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게 많은 공통된 의견이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업률이 상승을 했고 경제 둔화 징후가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냉각 신호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요. 고금리 영향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 경제 성장세에 둔화된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따라서 제가 중립금리 이야기를 이렇게 좀 오랫동안 말씀을 드린 건 목표 물가 상향 조정과 더불어서 장기금리가 높은 레벨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근거 자체가 매우 희박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핵심 근거로는 지금 실업률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야 중립금리 논쟁에 대한 근거가 모두 맞게 되는 것인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이중책무 중 최대 고용에 있어서 지금 포커스가 옮겨간 상황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유지된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불행지수, 비참함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빅컷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한 연준의 스탠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늦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가 여기입니다. 과거 차트 쭉 시계열 보시게 되면 이런 흐름이고, 지금 이 차트의 저점이 5%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5%보다 더 떨어진 사례가 몇 번 있습니다만 이 40년대, 50년대 사례죠. 이때 한 두세 번 정도 5%보다 낮게 유지가 되었지만 이때는 실제 실업률이 매우 낮았고 전쟁이라는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경제 상황을 비교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5% 부근까지 떨어진 경우는 두 번 정도 있을 수준이니까 이 차트의 저점이 5%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06년 상당히 호황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5.7%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이 비참함 지수라고 해석되는 이 차트의 저점은 5%고, 그리고 이제 평균 레벨이 제가 음영으로 칠했지만 한 10% 수준으로 대략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8월달 6.79%를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가장 높았을 때가 80년 6월 지미 카터 시절이죠. 비참한 지수가 21.98% 이때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19년 9월달 코로나 직전이죠. 비참한 지수가 5.21%로 사상 최저치에 근접했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코로나 때 살펴보면 2000년 4월이죠. 코로나 팬데믹 봉쇄 이후에 실업률이 치솟게 되죠. 그로 인해서 실업률이 14.7을 기록했고,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은 0.3%에 불과했습니다. 합치면 15.03이죠. 그때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24년 8월 기준 6.79%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지수를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비교해보면 의미 있는 부분을 몇 가지 포착할 수가 있는데요. 연준은 비참한 지수가 이미 정점에 달했을 때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끝부분 보시게 되면 이 불행지수가 정점에 치달했을 때 그때서야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라는 거, 즉 한마디로 금리 인상 시기가 늦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정점을 도달한 이후에 연준이 뒤늦게 금리를 올렸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물가가 쭉 떨어지면서 불행지수가 함께 떨어졌는데, 사실 이게 통화 정책의 영향으로 물가가 잡혔냐 아니면 글로벌 공급망 해소로 물가가 잡혔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데 저는 사실 약간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번 물가를 잡힌 핵심 요인은 글로벌 공급망 해소의 영향이 컸다. 그렇다면 이 통화 정책으로 금리를 끌어올렸던 이 부담은 아직 시차를 갖고 현재에 와서 적용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 문제는 지금 이 금리가 오랫동안 하이어퍼 롱거를 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구간에 보면 불행지수가 정상 범위로 내려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미 정상 범위 수준으로 낮은 레벨로 떨어진 이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실업률이 낮은 레벨에 있었을 때, 작년 하반기 정도가 되겠죠. 그때 이미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사실 연준이라는 기관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고 물가가 아직 제대로 떨어지지 않은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런 시차적인 불균형은 매번 반복될 수 없다. 그래서 과거 연준은 매번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과거 늘 반복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과거 사례 보더라도 매우 비슷합니다. 이 비참함 지수는 계속 떨어졌지만 금리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죠. 그러다가 경기 침체에 빠졌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참함 지수가 뚝 떨어졌지만 금리는 계속 올렸죠.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에 빠졌고, 이 이후에 불행 지수가 올라가는 건 실업률이 급등한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참함 지수로만 본다면 기준금리를 2% 이하 수준으로 내려야 과거 레벨의 안정적인 구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5%인 기준금리가 상당히 제약적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따라서 연준이 과감하게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야
완전 고용에 대한, 고용 안전에 대한 책무를 연준이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했던 구간을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과거 연준의 금리 인상 또는 인하 구간에 연간 실업률의 증가율과 함께 비교를 해보면 연준이 얼마나 늦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률은 항상 연준이 금리 인하 주기가 시작된 후에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연준은 실업률의 변화를 보고 반응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너무 늦게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1980년대 인플레이션 시기를 제외해놓고 보면 실업률이 YY 변화가 70bp 상승한 상황에서 뒤늦게 금리를 시작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70bp를 기록을 했거든요. 물론 이번 달은 그거에 비해서 좀 낮아졌지만 어찌됐든 시기적으로 실업률이 이미 YY로 70bp나 상승한 구간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한 사례가 없을 만큼 이미 상당히 늦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업률의 가장 정점은 어디냐? 일반적으로 과거 사례를 봤더니 금리 인하 사이클의 끝부분과 일치했다. 그러니까 금리가 쭉 떨어지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바닥에서 유지가 되는 구간이 실업률 정점이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처음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실업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오른쪽 차트가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초록색 점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 보시면 초록색이 여기에 위치해 있죠. 실업률의 YY 변화가 50bp 이상 구간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던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야 처음으로 70bp 이상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늦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실업률 YY 변화가 더 적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이 내용이 되는 거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의 대응은 과거처럼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 디펜던스를 하는 과정에서는 매번 실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이번에도 여실없이 동일한 패턴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의 지수로만 놓고 보면 지금 기준금리를 2% 이하로 내릴 만한 레벨까지 떨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간극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이게 결국에는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고, 과거처럼 시기를 놓쳐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런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장기금리에 대한 레벨에 대해서도 중립금리 목표물가 상향 조정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영상 보시면 이거 좀 더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중립금리나 인플레 목표 상향 조정 관련해서는 사실 실체가 없는 그런 두려움을 유발하는 내러티브라는 점에서 장시 이야기가 주목을 받았던 시기에도 제가 강조해서 쭉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연준의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